여보, 내일 낮에 반차 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은행 대출 상담 받으러 가야 돼.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아까 엄마랑 전화통화했는데 잘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왜? 어머님이 더 이자 싼 은행 알고 계시대? 우리 잔금 날짜에 여유가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돼. 아니, 은행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있었거든. 그게 얼마 있으면 만기가 되나 봐.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자고 하실 것 같아. 진짜?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시부모님도 쓰실 돈이 있어야지. 그냥 우린 대출 받아서 우리가 갚자. 어차피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지 않기는 대출 1억은 받아야 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도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 사람이야. 엄마가 1억 5천 정도는 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1억만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노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돈을 받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아버님 은퇴도 앞으로 몇 년 안 남으셨잖아. 그냥 속 편하게 우리 앞으로 대출 받고 당신이랑 내가 갚으면서 살자. 아니야. 1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받았잖아. 엄마가 그때 못 해줘서 마음에 걸린다며 1억 보태주고 싶다는 거니까 그냥 해준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받으면 돼. 그래도 나는 좀 걱정이야. 우리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들 도움 안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좋았거든.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당신이랑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우리 힘으로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알아서들 잘하고 계셔. 집도 있고 나중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아빠 은퇴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으니까 주신다고 할 때 받자. 나 그럼 내일 엄마 집에 갔다 올게.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올해로 결혼한 지 9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신혼 때부터 저희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아왔었는데 우리 조건에 딱 맞는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와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과 남편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보니 모자란 돈이 1억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엔 대출을 받아서 맞추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갑자기 시부모님이 현금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받자더군요. 우리 부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이면 1억이라는 대출도 금방금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전혀 제 의견을 듣지 않고 며칠 후 진짜 시부모님에게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다 좋게 넘어갔으면 별일이 아니었겠지만 문제는 그 뒤로 시댁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님께서 1년 후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셨고 졸지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하셨어요. 장사가 잘 안 되던 곳이라서 권리금은 2천만 원 주셨다고 하는데 보증금에 이것저것 초반 들어가는 비용까지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부모님 여윳돈이 거의 다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인수한 가게가 잘 되기라도 하면 다행이었겠지만 원래도 매출이 변변찮던 가게였는데 시부모님이 인수한 뒤로 거기서 한층 더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인수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 연말에 치킨집은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 빚만 잔뜩 끌어안은 채 두 분이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셨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새로 직장을 찾아본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또 겨울이라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가게 폐업한 뒤로 어머님한테 용돈 정도는 나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씩 보내려고? 글쎄,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물가도 있는데 그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뭐? 100만 원? 용돈으로 100만 원을 보낸다고? 그럼 당신은 뭐 얼마를 생각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원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한 번 드리고 마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 달, 다다음 달, 최소한 어머님, 아버님 형편 풀릴 때까지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계속 사정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100만 원씩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반찬값이라도 하지 않겠어?
우리가 받은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많다고 생각 안 해. 받은 거? 아, 우리 집 살 때 1억 받은 거? 그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드리자. 용돈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목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님 폐업하고 빚도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 다 갚고 나서도 돈이 꽤 남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걸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당장 1억이 어디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지금 우리 집에 대출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1억 받아서 갚아드리면 돼. 그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실 때는 갚으란 의미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용돈이나 조금 드리면 되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지. 10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저축도 얼마 못해. 1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그거보다는 적게 나가겠다. 서로 힘들 때는 그냥 돕고 사는 거야. 너무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너무 많고 일단 50만 원만 보내드리자. 아버님도 조만간 새 직장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 거 아냐. 50은 너무 적어.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생활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완전 다 커버하려면 사실 100만 원도 모자랄 거야. 생활하시기에 조금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시겠지. 그래도 그렇지. 50은 좀 그렇잖아. 일단 내가 하는 말 들어. 우리 형편에 50도 적은 돈 아니야. 매달 보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줄이자고 하지도 못해. 모르겠다. 일단 당신 말 듣고 50만 보내드릴게. 그렇게 이번 월급날에 시댁에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돈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보내준 돈 잘 받았다. 한 달 동안 일해서 50만 원 벌어 보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정이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눈치도 없다, 눈치도 없어. 누가 진짜로 고마워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야? 너 지금 애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0만 원?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50만 원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너희들 둘이 벌어서 돈 다 어디에 쓰니? 집 살 때도 우리가 1억이나 보태줬는데 니들은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저희도 애 키우면서 적금 붓고 팍팍하게 살아요. 새 식구 생활비라고 해봤자 먹고 쓰는데 100만 원도 못 쓰거든요. 50만 원으로 생활하시기 부족한 건 알겠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괜히 도와주자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인 줄 알았으면 1억이라는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아, 어머님, 차라리 저희가 1억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을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내가 좀 뭐라 했다고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무서운 애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니? 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고요.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빌려주셨던 돈은 대출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 그게 계산이 맞니? 1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3년이나 가져다 썼으면서 꼴랑 원금만 돌려주면 다야? 계산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맘대로 주신 거잖아요. 이자 받고 싶으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 그 돈 갖고 나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용돈도 저는 드릴 생각 없으니까 남편한테 말씀하시고요.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너처럼 할 말 다 하고 사니?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는데. 어머님 이야기 별로 안 궁금하고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쓸데없이 카톡하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바로 다음날 회사에 반차 내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았습니다. 금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머님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싸게 먹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보내드렸던 50만 원도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고 며칠 후 대출 승인되자마자 어머님께 1억을 바로 갚았습니다. 먼저 돈으로 갑질하려고 했던 건 어머님이었으니 이제는 시댁이 뒤집어지던 말던 신경 안 쓸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드려도 될까? 그래, 당연하지. 상견례도 다 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오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앞으로 서로 안부 연락도 하고 그러자. 고마워.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안 그래도 며느리 생긴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 우리 집에 나랑 내 동생까지 아들만 둘이잖아. 예전부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맨날 하셨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막내딸처럼 잘해드려야겠다. 아직 몇 번 얼굴을 못 뵙긴 했는데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말도 조곤조곤 교양 있게 하시고. 우리 엄마도 나보고 시댁복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맞아,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정말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지금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주말에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고 살면서 남이랑 싸우고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을걸? 아마도 우리가 결혼하면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야 좋지. 솔직히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엄마한테 시집살이 많이 시켜서 나도 혹시나 그러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다행이야. 우리 집에는 원래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 할머니랑 엄마도 사이 엄청 좋거든.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돕고 살아야지. 괜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난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더라. 오빠는 남자니까 그런 걸 몰라. 진짜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다니까.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셔서 집안 분위기가 괜찮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아빠랑 못 살겠다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 진짜 그런 걱정이면 아예 마음 놓고 있어도 돼. 우리 엄마는 평생 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힐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 내가 이번에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미리 너가 먼저 연락도 드리고 잘 지내봐. 우리 엄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알겠어. 나야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올해 6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3년이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까지는 서로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긴 했지만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미리 인사드리러 가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인사를 한 번 드리고 2월에 상견례까지 마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인상이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은 인자하고 사람이 정말 좋아 보였고 이런 집에 시집가면 적어도 고부 갈등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희 집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엄마를 정말 많이 못 살게 굴어서 부모님이 갈등으로 이혼할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가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시다며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다행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아야, 나 준호 엄마야. 어차피 이제 너희들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건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이죠. 며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저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나 빼고는 전부 남자들 뿐이라서 옛날부터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살았거든.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집안의 막내딸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정말 좋구나.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내일이요? 그래,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회사도 안 가고 쉴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루 놀다가 가. 저야 좋죠. 근데 오빠는 오늘부터 부산 출장 가지 않았어요? 월요일까지 못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맞아. 준호는 출장 갔고 우리 남편이랑 둘째 아들은 오늘 저녁부터 낚시하러 간대. 나 혼자 주말에 남겨두고 이 집 남자들 전부 밖으로 돌더라고. 여자끼리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재미있게 놀자. 아, 그렇구나. 어머님이랑 단둘이 어색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네요. 뭐가 걱정이니? 그냥 같이 TV로 드라마 보고 놀면 되는 거지. 내일 낮에 집안 대청소도 한번 할 생각이었거든. 너 청소 좋아하니? 청소요?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럼 잘 됐다. 내가 청소하는 법부터 우리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그걸 제가 꼭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니? 살림하는 법도 집집마다 다 다른 법이야.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 거라면 미리 하나씩 배워놔야지. 너한테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산더미처럼 많다. 그럼 내일 일찍 집에 와서 같이 점심 먹고 대청소부터 하자. 알겠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꾸 저를 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려 하고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질 않나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스럽게 하셨어요. 집안 대청소, 김장, 반찬 만들기 등등 저를 불러서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하시길래 이 문제로 남자친구랑 다툼이 잦아졌고 결혼 전에도 벌써 이러시는데 나중에 얼마나 들들 볶아댈까 싶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죠. 제가 어머님이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 편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엄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헤어지고 며칠 후에 어머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준호랑 헤어졌다면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저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게 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아, 관심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가족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빠랑 헤어지고 남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건강하세요. 진짜 내가 너한테 괜히 정을 줬나 보다. 나는 정말 막내딸이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다 해주려고 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아니, 입이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그동안 어른을 가지고 놀았니? 어머님, 오빠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라도 없으세요? 이야기? 무슨 소리야? 너희들 헤어졌다는 소리를 어제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데? 아, 오빠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저희 헤어지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해서 오라가라 하시고 맨날 귀찮은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어머님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너가 청소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 빨래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내 아들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살림하는 법을 다 알려주려고 한 것뿐이야. 너희 엄마가 안 가르쳐준 걸 내가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니? 저는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줄 사람 필요하면 가사도우미를 구하지 그러셨어요? 뭐야, 그럼 넌 결혼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살 생각이었니?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부부가 맞벌이하고 살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법이에요. 아니, 내 아들 청소시키고 빨래시키려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장가를 보내? 귀하게 키운 내 아들 그냥 내가 품고 살고 말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품고 사세요. 요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어머님부터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머님도 아니라 그냥 아줌마네요. 뭐? 아줌마? 너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럼 제가 아줌마로 부르지 뭐 어떻게 불러드려요? 아무튼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줌마. 저희 완전 남남이잖아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예요.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저런 싸가지가 있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준다고 하더니 자기 아들 살림이나 해주는 공짜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헤어졌고 지금도 파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괜찮냐고 걱정을 하시지만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저런 인간들이랑 결혼을 했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야, 너 소개팅 한 번만 해라. 내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여자로 소개시켜줄게. 소개팅?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나이가 벌써 35인데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 너 작년에도 진짜 괜찮다면서 만나라고 난리 쳤잖아. 한 달 동안 조르길래 나갔더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짜. 그때는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회사 후배가 엄청 조르더라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 하는데 내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아, 됐고. 나 앞으로는 소개팅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런 약속 같은 거 잡지 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 실물 보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야. 진짜 직업도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여자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지난달에 동환이 결혼식에서 그 여자가 너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 내 와이프랑도 친한데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괜찮은 여자들은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겠지. 하나도 기대 안 하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소개팅 안 해. 야, 걔한테 이야기 다 해놨단 말이야. 한 번만 부탁하자.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어휴, 진짜. 저는 35살이고 현재 3년째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3년 전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었고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대 후반까지 시험에 합격 못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탐탁치 않게 여기셨죠. 결국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1년을 더 기다렸는데 끝내 합격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뭐라 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잠수 타고 제 앞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한번 연락된 적도 없고 지금도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졌고 대신에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서 연애를 하기 싫더라고요. 직업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소개팅 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친구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고 큰 기대 없이 연락처를 넘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관종이 소개로 연락드리는 박동원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차조아라고 해요. 얘기는 관종 오빠한테 미리 전해 들었는데 5급 공무원이시라면서요? 부모님들도 전부 공직에서 일을 하신다던데 진짜 대단하세요. 아, 무슨 그런 이야기까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지방에 계시는구나. 저는 5급이면 서울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정부기관 건물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해요. 본가는 아직 서울에 있어서 평일에는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죠. 아, 그러면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저 지금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은 잘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만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수준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혹시 오실 때 차 가져오실 건가요? 차요? 글쎄요. 주말에 강남인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너무 막히고 강남은 주차할 곳도 별로 없어서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예쁘게 꾸미고 구두까지 신고 나갈 건데? 차 없이 걷고 대중교통 타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럼 조아씨 근처로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약속 시간이랑 집 주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강남의 월세 비싸기로 유명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사실 이 정도 대화만 나눠봐도 이번 소개팅은 꽝이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믿어보라던 친구의 얼굴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 얼굴 한번 보고 밥만 먹고 돌아와야겠구나 싶었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꾸역꾸역 서울까지 올라와서 주말에 차 끌고 강남까지 나갔더니 정말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기껏 약속한 장소로 나갔더니 10분 넘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차해놓을 수도 없어서 주변을 2바퀴나 더 돌았습니다. 이미 아무리 예쁜 여자가 나오더라도 이 소개팅은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그녀도 제 차를 본 순간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미리 예약해놓은 식당에서 정말 밥만 먹고 각자 계산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없는 매너를 짜내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하길래 저도 쿨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니, 5급 공무원이고 부모님들도 전부 공직자 집안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직도 국산차 타고 다녀요? 네? 아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건가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처음 제가 발령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건데. 5급이면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저 국산차 타는 남자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아니, 제 나이에 뭘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겠어요? 어차피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연락 그만하죠. 너가 뭔데 연락을 그만하라 말아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차도 내가 찰 거야. 거지라고요? 그쪽 직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인터넷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짐작도 못 하실걸요? 지금도 저한테 필라테스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수십 명씩 줄을 서 있다고요. 당신 같은 똥차 만나서 낭비할 시간 없으니 여기까지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네요. 다짜고짜 제 차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낡아 빠진 경차를 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새 차로 뽑은 지 6년 된 소나타거든요. 5급이건 6급이건 공무원이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고 저도 굳이 무리를 하면 못 살 것도 없겠지만 이 나이에 제가 외제차 타고 출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날 처음 본 여자한테 거지니 뭐니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주선자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더라고요. 야, 소개팅 어떻게 됐냐? 완전 난리 난 것 같은데? 난리는 난리지. 나보고 거지 같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더라. 강남에 똥차 타고 나타났다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대. 진짜 미안하다. 저번에 와이프가 소개시켜줘서 한번 만났을 때는 엄청 조신한 척 하더니 자기는 기껏해야 강남 오피스텔에서 월세 내고 사는 주제에 너도 그냥 다 이야기하지 그랬어?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있고 너는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살고 있다고. 소개팅 나가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그런 말에서 내가 호감 얻어봤자 그런 사람이랑 무슨 연애를 해. 내가 5급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돈 버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 월급쟁이가 집 대출 갚고 나면 먹고 살기 팍팍한 건데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라는 건지. 걔가 주변에 돈 많은 사모님들 상대하면서 머리에 똥만 가득해졌나 봐. 서울 올라온 지 이제 겨우 3년 됐으면서 진짜 웃기는 기집애네? 내가 와이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 걔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 전부 그만두라고 할게. 아, 됐어. 무슨 소개팅 한 번 까였다고 그런 짓까지 해. 나 진짜 이제 소개팅 안 할 거니까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마.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고 싶으니까. 아니야. 그런 건방진 기집애는 한번 제대로 혼이 나봐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절대 수업 듣지 말라고 해야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개팅 딱 한 번만 더 받아봐. 와이프 친구 중에 아빠 병원 건물에서 약국 운영하는 약사도 있고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 이번엔 너가 한번 골라봐. 그런 분들이 나를 왜 만나냐. 아무튼 난 진짜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말아줘. 야, 딱 한 번만 더 해봐. 딱 한 번만. 그렇게 이번 소개팅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친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그 소개팅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구구절절 장문의 사과문을 보냈길래 그냥 답장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워낙 공부 잘하거나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거짓소리 들을 만큼 대충 살지는 않았는데 약간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외제차 매장을 지나가면서 나도 확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런 차를 타야 만날 수 있는 여자라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소개팅 같은 건 그만하고 저랑 잘 어울리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아침에 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했어? 내가 뭘 어쨌다고.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힘들게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린 건데 아침부터 반찬 투정하는 건 솔직히 선 넘은 거 아니야? 그렇게 불만이면 앞으로는 당신이 직접 차려 먹어. 아니, 출근하는 남편한테 그 정도 밥상 차려주는 것도 싫어? 내가 밥 차려주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반찬이 너무 풀떼기만 있으니까 고기라도 하나 구워달라는 거지? 누가 들으면 당신 혼자 출근해서 혼자 돈 벌어오는 줄 알겠다. 나도 똑같이 출근하거든? 안 그래도 여자는 화장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침 밥상까지 차리느라 30분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해. 지금까지 군말 없이 차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까지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나도 알지. 근데 기왕 하는 거 먹을 만하게 차려야 손이 가지. 아침부터 국도 없이 냉장고에서 꺼낸 마른 반찬에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 먹으라고 하면 밥이 들어가? 그럼 앞으로 당신이 직접 해서 먹으면 되겠네. 난 원래 아침 잘 안 먹는 사람인 거 몰라? 기껏해야 토스트 한쪽에 우유 한 잔 마시면 그만인 사람인데 무조건 밥을 먹어야 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차려주고 있잖아. 그럼 반찬 투정하기 전에 고맙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지. 누가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대? 당신한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그냥 내 입장에서 아쉬운 거 조금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월요일 아침에 나도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불렀더니 아침부터 한숨 푹푹 쉬면서 국도 없냐, 고기 좀 구워주면 안 되냐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줬다고.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하루 종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당신 엄마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평생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불만이야? 말 너무 심하게 하네. 나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평생 한 번도 불만 없이 나랑 아빠한테 아침 밥을 차려줬어. 잘 됐네. 그럼 앞으로 어머님 댁 가서 아침 먹고 가면 되겠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어머님도 아들 밥 챙겨줄 수 있으니 좋으시겠지. 누가 안 하면 못할 줄 알아? 내일부터 출근길에 엄마 집에서 밥 먹을 거야? 네, 제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아침 안 차려도 되니까 나도 30분씩 더 잘 수 있겠네. 결혼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아침밥 때문에 남편과 너무 자주 다퉜어요. 남편은 무조건 아침은 쌀밥에 김치 고기 반찬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저는 반대로 그렇게 먹으면 오전 내내 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기분입니다. 혼자 살 때는 과일이나 토스트 한쪽 정도 간단하게 먹고 나가면 그만인데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니까 아침 먹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잖아요. 신혼 초에는 저도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새로 만들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줬는데 매일 그렇게 해주기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란 후라이나 스크램블을 자주 밥상에 올렸고 반찬은 대부분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들로 상을 차려줬어요. 국까지 끓이긴 힘들어서 빼먹은 적이 많았어도 항상 새벽에 새로 밥을 지어서 갓 지은 밥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최근 들어 매일 고기를 구워달라느니 반찬이 똑같다느니 음식 타박을 하길래 결국 저도 못 참고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냥 엄마가 내일부터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밥 차려주시겠대. 그래도 괜찮지? 맘대로 해. 나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먹던 우리 집에 어머님 오시던 전혀 상관없어. 나중에 우리 엄마 오는 게 불편하다고 뭐라 해도 그땐 소용없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잘하겠다고 하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게.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어머님이건 아버님이건 당신 맘대로 오시라고 해.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 뭐 그렇긴 하지. 기왕이면 아침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저녁도 같이 부탁드려봐.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얻어먹었잖아. 생각해보면 별로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당신 가만 보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집에 와서 밥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꼬박꼬박 아침 먹고 다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엄마한테 말하고. 나는 아침 많이 먹으면 졸려서 안 돼. 그냥 당신이나 맛있는 어머님 밥 많이 먹어. 정말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나 신경 쓸 필요도 없다니까. 알겠어. 내일 아침부터 우리 엄마 올 거야. 남편이 시댁에 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다더군요. 시댁과 저희 집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걸어서 15분, 20분쯤 걸리는데 새벽에 아들 밥 먹이겠다고 직접 오시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머님이 집으로 오겠다고 하면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해서 남편한테 밥을 더 신경 써서 차려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보러 오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 밥 차려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저는 안 먹으니까 상관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7시에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시댁에서 반찬 몇 가지를 매번 가져오시고 새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아침상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평소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서 어머님이 오시면 거실에 잠깐 나가서 인사만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님이 남편보다 먼저 출근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우유 하나 먹어서 되겠어? 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면 속이 불편해서 힘들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남편한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급하게 나가는 게 보기 안쓰러워서 그렇지. 이참에 밥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 너도 밥을 같이 먹으면 아침 차리는 것도 덜 힘들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너는 아침을 안 먹고 우리 아들 먹을 밥을 차리니까 너도 하기 싫어서 국도 없이 반찬도 부실하게 대충 하는 거잖아. 둘이 같이 먹어버릇하면 좀 더 신경 쓰지 않겠어? 아니요,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제대로 못 차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출근해야죠. 어머님처럼 살림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차려줬을 거예요. 나라고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야. 너는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저야 남편이랑 같이 아침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렇죠. 똑같이 일하는데 저 혼자 집안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원래 여자가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님은 나가서 일을 안 해보셨으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밥상 차려주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밥상 차려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청소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결혼 전에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줬어. 지금은 너가 설거지도 시키고 쓰레기도 버리라고 시킨다면서? 네, 같이 사니까 집안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해야죠. 저는 어머님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내 아들 데려가서 아침밥도 제대로 안 주고 고생시킬 생각이었으면 그냥 내가 평생 데리고 살게 결혼하지 말지. 아, 그러실래요? 안 그래도 요즘 괜히 했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다시 데려간다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 뭐야, 너 진짜 끝까지 너가 잘했다는 소리야? 제가 잘했고 못했고 문제가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서 남편이랑 이혼 이야기 진지하게 해볼게요. 너 정말 이럴래?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겠어?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양보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저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밥 해주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좋을 일도 없을 테니까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후회를 해도 제가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한 것보다 후회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랑 집에서 2차전으로 대판 싸우고 그냥 갈라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끝까지 저보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하고 결혼한 뒤로 지금껏 양보하고 집안일도 제가 거의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취급받으니 결혼 생활 할 말 안 나네요. 나만 희생하라 하고 나만 잘못됐다고 하면 요즘 어떤 여자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같이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마저 나보고 혼자 다 하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다시 아들 데려가시는 게 맞는 일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결국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 거지? 아마도 그렇겠지. 요즘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이네.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줄일 생활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자. 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살던 차라리 전세 대출을 조금 받던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기나 해. 결혼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무리해서 안 샀을 거야. 그래, 알겠어. 돈 이야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요즘 싸우게 되는 것 같네? 당장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것도 아니라서 당분간은 아껴서 써보자. 당신 친구들 중에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한 500만 원이라도 빌려오면 몇 달 동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나도 이미 생각해봤지. 근데 내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서 만나면 다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다니는 놈들이나 장사하는 놈들이나 여윳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있는 놈들은 오히려 더하다니까? 그렇지 뭐. 돈은 있는 놈들만 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한 푼이 아쉬운 거고.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버텨보자.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주말에 일용직이나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번 알아볼게. 그걸로 얼마나 더 번다고 그래. 우리 당장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푼돈 벌어서는 해결도 안 나. 진짜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한다. 그렇게 돈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던가? 아이 낳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랑 상의 없이 그만뒀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애 안 낳는 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봐. 일단 애를 낳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조금 참고 기다리라니까? 내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노가다를 하던 뭐가 됐던지 하겠다고. 집도 팔기 싫다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와 보라고. 500만 원만 어디서 빌려오면 우리 몇 달은 문제 없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돈 빌려줄 친구도 없어. 당신이 하도 돈 빌려오라고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돌린 전화만 수십 통이야. 이제 친구들이 내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피한다니까? 그건 당신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진짜 돈 나올 구멍 없으면 이번 달에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내년부터는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잖아? 나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당신 노력하는 건 아는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알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쓸 때마다
막막해지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아냐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월급 가져다 주니까 당신이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지? 나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쪼개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더 벌어온다고 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정 힘들면 집을 팔고 살림을 줄이면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소리마다 전부 불평불만뿐이지? 당신도 어디 한번 나처럼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돈 생각이라도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나처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알아? 지금 그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집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니까 잡생각 난다는 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왜 자랑인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생활비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벌벌 떠는 내 심정을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한다고. 제발 내가 그래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내가 집에서 너 대신 돈 걱정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잡생각 난다는 소리. 내가 한 번쯤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고. 아, 됐어. 남자가 돈 벌어올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만 하지.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5년째. 모든 일은 2년 전 아내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어요. 맞벌이 할 때까지만 해도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았었는데 부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 생활비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작년에는 집이 없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면서 아파트를 사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저축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았고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사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왔는지 대출받아서 오늘 집을 못 사면 앞으로 영영 집 없는 거지꼴로 살아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작년 11월에 우리 돈 1억 3천, 부모님 돈 7천을 빌리고 나머지 2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인지 대출 갚고 나면 생활비가 늘 모자랐어요. 그래도 올해 초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잔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월급이 줄어드니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도 또 적자야. 마이너스 통장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 진짜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빌려오던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밤새 대리운전해서 모자란 돈 맞춰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이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밤새 대리운전이나 하라고? 그놈의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해 못하는 거야? 몰라? 나라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냐고. 돈 벌어서 가정 유지시키는 게 남편의 의무잖아. 매달 적자 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야. 아니, 나도 이젠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래.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이라도 해봐.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서도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산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300만 원 벌어오면서 할 말 다 하고 살 수가 있어?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200만 원씩 더 벌어와. 그럼 나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뭐야? 지금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술 마신 거 아니지? 나 완전 정신 멀쩡해. 너가 몇 달 동안 돈 없다고 용돈 한 푼 안 줬으면서 내가 밖에서 술 마실 돈이 어디 있냐? 집에서 살림하는 거 힘들고 생활비 모자라다는 사람이 매일 낮에 배달음식 시켜먹고 나한테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밤새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이유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해서 삐진 거야? 알겠어. 바가지 그만 긁을 테니까 당신도 그만 진정하고. 대신 친구들한테 빌리는 게 좀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5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이야기하면 빌려주실 거 아니야? 이 집 살 때 빌린 돈 7천만 원이나 갚을 생각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미쳤어? 우리 샀을 때보다 시세가 5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져.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 감정적으로 애처럼 굴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는 게 어디 있어. 늦기 전에 당신 필요한 짐부터 챙겨.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부모님 돈부터 갚고 나면 남은 돈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맞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 살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급하게 금매로 내놓다 보니 3억 8천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은행빚 2억 4천 정도를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을 갖고 났더니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혼만큼은 못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3천 줄 테니 도장 찍으라고 해서 겨우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초반 3년 동안 같이 맞벌이하며 살기도 했고 제가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짜리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던 25평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아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돈 벌어오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어요. 비록 시간도 잃고 아내 때문에 돈도 많이 잃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재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에요. 남들처럼 억대 연봉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저 혼자 일해서 먹고 살면 별다른 일 없어도 저축하고 취미생활 즐기며 살 수 있거든요. 왜 진작 이런 행복을 몰랐을까? 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그 고생을 했을까? 지난 5년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다시 친정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젠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으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오라 친구한테 돈 빌려오라고 바가지만 긁지 않았어도 호구처럼 평생 월급 봉투 가져다 줬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는 성격 더러운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덕분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